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연일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 중에서도 핵심 친명으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논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 아니 그게 뭐 징계감이에요. 라는 탄원서까지 등장을 합니다. 탄원서요? 예, 이게 농담으로 건넨 말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돌렸다 이런 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이 탄원서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이제 김포갑 지역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에 이 탄원서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해 보이기에 윤리감찰 결과에 앞서서 탄원서를 올린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이 현 부원장이 농담으로 건넨 그 말이 과연 사회통념상 막말에 가까운 말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말이고 성희롱이라면 형사고소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지 이걸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마 개입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도 했는데요. 오호. 이 해당 탄원서에 현재 한 3,500명 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은경 기자, 명백히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이 농담인데 아니 그리고 자꾸 이걸 문제 삼어 이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2차 가해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통념상 농담이라고 한다면 이런 강성 지지층 개인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예 농담이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좀 되묻고 싶고요. 지금 이런 발언에서 그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했을 때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고 피해 호소인이란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연상케 하는데 사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 진보 이런 가치를 굉장히 여성운동 전체를 좀 폄하를 하고 이 지금 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이게 진영에 따른 주장이지 이게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떠나서 그런 민주 진영의 가치에도 굉장히 조금 중대한 위협의 결과를 가져오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성희롱 사건에서 하나 따지는 게 그 사람의 지위가 있어요.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이런 뭐 명령 체계라든가 아니면 또 위아래 관계, 굳이 상하 관계를 나누자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뭐 높은 부장이나 뭐 상무 이런 분이 여직원한테 툭 던진 말이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 우월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지위가 이재명 대표와 친하냐 안 친하냐? 지금 그 지위를 가지고 지지자들이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놓고 보면은 우리 편이면 무조건 그 용서가 되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친명계 인사면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게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의 경도라든가 그 어떤 그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경 그 전 부대변인이 이제 음주운전하고 대리 이제 시켰다가 이렇게 난폭 운전하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아니죠. 그때 이제 난폭 운전으로 해서 이제 그 형을 받으니까 예. 살리겠다고 막 탄원서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통념상 그 보편적으로 잘못을 하고 법원에서 그 이른바 재판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명 지지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런 양극단의 정치, 이런 말하자면 증오와 적대의 정치, 그다음에 우리 편은 살려도 되고 상대편은 다 죽여도 된다는 이 정치를 종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로운 정치가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여기에서부터 상식의 정치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전쟁 같은 정치 종식시켜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당의 원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선을 그어줄 때 비로소 그때 새로운 우리 화합의 정치가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물론 현근택 부원장의 혐의가 경찰에서 뭐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근택 부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현근택 변호사가 이미 그 민주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현 변호사의 주장은 당시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런 피해자 측의 요구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현 변호사가 공개를 한 것이 이 본인을 둘러싼 이 성희롱 발언 논란 직전에 이 상대 후보가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의 지역 정치인과 그 정치인의 여성 수행 비서에게 둘이 부부냐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게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자의 주장과 제보를 통해서 언론사에 보도될 기미가 보이니까 그 직전에 이 해당 상대 후보가 자신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까지 해서 다소 이 폭로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현 변호사의 이 주장이 감찰 그 조사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언론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 현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 해당 지역 정치인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모두 해당 내용을 들었고 이 그 주변 관련인들의 진술까지도 확보한 만큼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더 조심했어야 되죠. 짚어볼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억 안 나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피해자 측이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해. 이거 다 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는 점. 자, 이런 대응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전에 이 사고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사과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피해자에게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말과 지금 현근택 변호사의 이 말이 좀 상충됩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하나 여러 차례 있고. 전화도 했었고요. 했다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피해자 측이 불출마 요구했다는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 사안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별로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 후보는 어쨌든 이 사안이 알려져서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하지 않길 바라겠죠. 정치 공천 경쟁자니까.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사실이 뭐냐, 이게 형사사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공천이라는 게 꼭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천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양당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현근택 변호사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도 더 이상 이렇게 앞뒤가 상충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한다고 했으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천 자격 심사를 그동안 쭉 했죠. 통과했던 사람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 사람도 이번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는 글쎄요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청탁수사든 함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러한 그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봉투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악질적인 증거 조작인데요. 들어봤는데 예.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을 했더라고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거를 돈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내 재판 관계 과정에서 예. 분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봉 소리가 그냥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칙칙 소리밖에 없는 거죠. 물론 유죄와 무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 당 후보로 여러분 뽑아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선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니까요. 동아일보 5면 보시겠습니다. 재판 중인 이재명, 노웅래, 심지어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황운하까지 출마 적격 판정 받았다. 자, 법조 출입하시고 아까도 이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 특히 노웅래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었던 문제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됐던 의원이고, 황은하 의원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4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1심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나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기소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재판 결과 보고 결정할 수 있지 싶은데 1심에서 유죄 실형 판결까지 난 사람까지 이게 부적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는 좀 너무 선을 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민주당이 이제 작년에 5월에 이제 그 규칙을 바꿔가지고 뇌물 혐의로 1심 유죄 받은 사람도 배제 안 하게끔 그렇게 바꾼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당원 당규일 뿐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는. 예. 근데 사실 1심 유죄 판결이라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 수사 거치고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해서 법원은 사실 심판자예요. 경찰, 검찰 수사가 다르거든요. 법원에서 법정에서 양쪽에 무죄 주장할 기회와 반론권 충분히 보장이 된 상태에서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소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상황이고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 부분까지 어떤 공천 배제 상황으로 사상으로 안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고 이런 결정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이 아니었어도 이런 결정을 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물론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도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참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뭐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났는데 그래도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건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그 선택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율 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당에서는 당원 당규라는 그 내규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국민이 진짜 공복을 선택하는 일이고 대리인을 선택하는 일인데 그래서 국회에 진출했는데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또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국민의 참정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형용화시키고 무력화시키라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게 제1야당 지위를 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 사법적 리스크에서 뭐 늘 있다라고 국민들,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 국민의 법감정과도 괴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절차 제도에 대한 이른바 거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좀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